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의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특별기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 이송 35일 만에 조금 전 최고위를 통해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존의 40조 원 규모에 더해 21조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가 추가로 체결이 됐습니다. 가자지구에 터졌긴 하지만 트럭 17대 분량의 구호 물품이 2차로 전달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잠시 후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내사와 그에 따른 후폭풍을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후 궁금 예고해드린 대로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후폭풍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 기자님. 네. 배우 이성균 씨 좀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네. 또 이 국민 배우라서 이번 내사 뭐 이런 게 좀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취재하면서도. 네,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배우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일과 가정밖에 없는 배우로 그런 알려져 시기였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큰 상태고 지금도 역시 지금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반신반의하는 맞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주 말부터 주말 내내 뭐 굉장히 다들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일단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내사 선상에 올랐다라고 인정을 함과 동시에 발표한 것이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약 공급책 A씨가 있었고 A씨에게 협박을 당해서 건넨 돈이 2억 원에서 3억 원 가량, 뭐 3억 5천만 원이라는 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약 공급책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네네. 그 당사자 소속사도 그렇고요. 변호인 입장도 그렇고 경찰의 입장도 그렇고 일단 마약 공급책은 아니고 내사 선상에 오른 한 명 그리고 신원 불상자라고 성명 불상자라고 네. 하겠죠. 그 사람 한 명 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곤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일단 협박을 당했고 돈을 건넨 거는 팩트 아니냐. 네네. 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돈을 건네진 않았을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래도 섣부른 추측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에 마약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까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죠? 매각, 건물 매각과 관련한 건물 매각, 이야기인데요. 예. 이성균 씨의 배우자 전혜진 씨가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네.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을 150억 원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한 지 1년 만에 팔았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 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수치적으로 10억이라고 하면 많이 번 것처럼 보일 수도 큰 돈이잖아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1년 내에 사고 판 그 정황을 보면요. 취득세와 법인세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또 대출이자 양도세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라는 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1년 만에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라는 추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게 추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5월에 건물을 매각했어요. 근데 네. 지금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것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고 이거 외에도 그냥 뭐 임대 수익이 워낙 나오지 않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인터뷰가 나왔는데 변호인은 이런 얘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 건물 네. 매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조금 전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마약 사범들 쫓아온 검사 출신의 김희준 변호사님. 예.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서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닌지 이 부분은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봐서는 뭐 공갈 협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 공갈 협박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네.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돈을 2, 3억 정도 뭐 건네셨다고 이야기를 좀 오갔다는 하는데, 얘기 방금 했고요. 예, 예. 돈을 건넨 이유가 뭔지 그게 수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네네. 뭔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돈을 건넸을 것으로 뭐 추측이 되고, 지금 뭐 고소한 그 제명도 보면 공갈로 해서 네.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공갈이라는 것은 뭐 협박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 협박의 내용이 뭔지를 조사를 해보면은 과연 이 마약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이런 사건의 경우에 뭐 지금 뭐 단정할 수 없는 거지만 네네네.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될까요? 보통의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갈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금품을 돈을 요구. 예, 예. 금품을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 꺼내야 되겠다. 비록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문제라는 것은 협박의 내용하고 관련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협박의 내용이 설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은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고소를 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김명성 기자님, 네. 이성균 씨 말고도요 또 낯익은 이름이 이 수사선상에 같이 올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하나, 한서희 이렇게 이름을 딱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알려진 황하나 씨가 이번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낯익고요. 이름도 낯익고 얼굴도 낯익습니다. 네. 지금 일단 내사자 신분이긴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재벌 3세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황하나 씨요. 황하나 네. 씨는 사실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그때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집중을 받았었고, 그래서 2015년에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가 있고, 네.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재차 투약한 겁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을 살고 출소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내사선상에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A 씨도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서희 씨라는 겁니다. 한서희 씨, 네, 역시 과거에 뭐 탑 씨와 함께 대마초로 흡연했다, 뭐 이런 거에 또 연루가 되면서 많이 집중을 받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징역 1년에 6개월, 뭐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거론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성균 씨와 함께 내사선상에 올랐으니 뭔가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추측이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발표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성균 씨 변호인의 입장은 황하나 씨, 한서희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다만 그 8명의 내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8명이 함께 올랐을 뿐이지 함께 연루된 뭔가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역시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인가요? 이 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뭐 마약 중독 환자들을 돕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럴 마약 투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이렇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예, 마약이라는 게 사실 혼자의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예.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마약을 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기존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또 마약을 투약한 것이 밝혀진다면은 정말 이게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로폰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껴요. 근데 필로폰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파민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한 번 투약을 하면 평생 쏟아질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된다고 평생.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약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네. 그런 이상이 되거든요. 그 쾌감을 한번 느끼면은
그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 마약이라는 게 똑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점차 양을 늘려가지 않으면은 똑같은 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고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거든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계속 불쾌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일상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치료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은 네네.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요 소환 시기를 좀 결정할 계획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마약 검사 받으면은 수사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될까요? 지금 현재 뭐 내사 단계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뭐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투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는 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소속사 같은 경우에도 뭐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이게 본인이 결백을 하다면 스스로 모발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임의 제출을 하는 게 맞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뭐 강제 수사를 하기보다는 그런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소변이라든가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 수사라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네. 강제로 채취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 결과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그건 뭐 마약을 투약을 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다면 뭐 검사 진행되겠지만 네네네. 혹시나 뭐 경찰 쪽에서 진행을 먼저 하게 된다면 그 시기상으로는 뭐 어떻게 될까요? 시기상으로 소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일 정도 이내에 투약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올 상반기에 흥행한 드라마죠. 더 글로리 굉장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여기 마약 투약하고 난 다음에 머리색을 탈색하거나 그리고 수행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오나요? 어떤가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많이 돌고 있어요. 예, 뭐 탈색이라든가 뭐 수액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면은 마약 감정에서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니다. 예, 탈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은 검출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감정 기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뭐 제모를 하거나 탈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털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털들이 다 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설사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제거한다고 다 하더라도 제거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에서도 나와요. 아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한다는 피해갈 것은 수 없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김매성 기자. 네.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촬영한 영화, 뭐 드라마 지금 많이 있는데 뭐 광고계 뭐 다 비상에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요,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이 느껴진다. 배신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다만 뭐 언론 인터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할 때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내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내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사를 받을 입장이나 수사를 할 입장이다. 사실 내사 단계에서 알려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뒤섞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명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만 내사 단계에서 알려졌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드라마, 영화, 광고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찍어놓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찍어놓으면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고 영화를 찍으면은 출연료가 거의 입금이 됩니다. 아 먼저요. 그런데 거의 그래. 물론 배우마다 작품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예, 합니다만, 그런데 이젠 개봉 날짜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배우가 아닌 입장에서는 네. 뭐 홍보사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개봉 날짜가 잡혀야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개봉 날짜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계는 올스탑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영화 탈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칸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영화 행복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고 드라마계도 역시 비상에 걸렸는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드라마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를 뜬 거 보니까 이선균 씨가 하차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조금 전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은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 이제 대체할 배우를 찾아야 되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 다시 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주 안에 배우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드라마나 어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캐릭터를 파악하고 비주얼을 준비하고 굉장히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2주 만의 시간으로 사실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대만 배우도 여기 또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또 배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뒤섞인 상황입니다. 광고계는 역시 뭐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전혜진 씨와 함께 아내와 함께 모델로 기용된 네. 그 제품이 있는데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안 나옵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광고는 어린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광고거든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 홀로 하는 광고 모델도 역시 지금 굉장히 불똥이 튀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뭐 이선균이 선택한 무엇라고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멘트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걸로 대체된 상황이에요. 네. 김윤준 변호사님, 네. 이 내사 상태임에도 지금 뭐 이 다 비상이 걸리고 다 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이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피해 보상 문제 뭐 분명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 보상은 아니고 이제 배상 책임인데요. 배상 책임. 예, 출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배우가 마약 문제라든가 기타 안 좋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 출연하게 된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데 영향을 주잖아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그런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마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요.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제 오늘 좀 난리가 났던 게 이 최근에 이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광고 전단지가 뭐 뿌려진 일이 있다고 해요. 네네. 이게 한바탕 좀 시끄러웠어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네. 금년 봄에는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수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예, 이번엔 대학가에서 마약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명한 크기의 전단지가 이제 뿌려진 게 밝혀졌는데요. 네. 굉장히 그만큼 이제 마약 유통 구조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라고 볼 우리 수가 사회로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침투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더 대범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마약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대마가 사실 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액상 대마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액상 대마는 이제 뭐 대마액에서 그 액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도를 높인 거거든요. 예. 카트리지 안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일반 그 전자담배 흡연기에다가 네. 끼워가지고 피우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에다 끼워가지고 길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는 사례도 있고요. 길거리에서요? 예, 그런 사례는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마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대마초로 흡연을 하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음. 근데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단속과 적발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김미성 기자, 그리고 마약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조선족 일당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 총책 A씨라고 하겠습니다. 총책이 한 명 있고요. 유통한 혐의의 밀수책 1명이 더 있습니다. 그 유통책이라고 하는 8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약 구매자는 28명이고요. 그래서 37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양이 9kg이라는 거예요. 9kg. 요거를 돈으로 또 보면 시가 300억 원 상당의 300억 원이요. 그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내인 B 씨 그리고 처조카 C 씨 등 친인척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이렇게 6개국 밀수 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사들여서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조선족으로만 구성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조금 전에
친인척도 가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A 씨와 B 씨,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총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내 B 씨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사건, 다른 사건으로 필로폰 유통책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구속을 당한 상태인데 이 필로폰을 전달받은 조직의 상선이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실 정권 초기부터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과 전쟁 선포하겠다, 뭐 이 수준으로 네네네.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마약이라는 건 거의 뭐 일부 조폭들이나 이렇게 네, 했던 네. 건데 일단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이제 좀 퍼져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환상이었다. 예,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예. 마약 적발 건수가 그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15년도에 우리는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질을 잃었습니다. 2015년이요. 예, 2015년도에 그만큼 이제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000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18,000명이었는데 그것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올해 금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10월달 기준으로도 18,0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2만 명이 최초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약 범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만연해 있었어요. 다만 통계라는 것은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약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인식하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만연돼 있고 뭐 특단의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네네.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2년 동안 마약 사범들 쫓으셨으니까요. 검사 출신으로서 예. 해법이 좀 있다면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마약 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대책을 강구할 때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너무 수사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범죄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범죄 플러스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질병.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오래 수감만 시켜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예방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예,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를 시켜야 되고요. 대부분의 마약이라는 것은 호기심에 의해서 하거든요. 내가 한두 번 해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자신감에서 비롯되는데 절대 마약은 한 번만 투약을 해도 중독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벌어지는 일을 두고요. 영화 범죄 도시가 생각난다. 뭐 우리나라의 뭐 미래가 병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요. 또 터졌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칭따오 맥주 공장이 직원의 소변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담을 넘어 맥주 원료 보관소로 들어온 이 남성,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소변을 보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논란에 결국 현지 공안까지 수사에 착수한 상황. 국내 수입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중국 내수용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맥주의 황금색에서 다른 걸 떠올리게 된 건 이제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 맥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 또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광주 남구청 소속의 이 공무원은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맥주 대신 커피가 놓여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휴일까지 고생한다는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나들이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을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등지에 송충이처럼 생긴 이 벌레가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흰불나방 유충입니다. 이 벌레는 심지어 도심 가로수를 갉아먹는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이상기온 탓에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을 쓸 수가 없어서 방제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가 6천 명이 넘었고요. 특히 가자 지구내 사망자 40%가 어린이날은 충격적인 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그리고 어제 가자 지구에 구호물품 실은 트럭이 20대 그리고 17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담당자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하루에 100대는 들어가야 된다. 100대는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100대인데 17대, 20대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일단은 이스라엘군요. 가자지구 지상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양쪽 모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수습 또한 좀 미뤄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민간인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테고요. 지금 지상전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 지상전이 계속 끌면 끌수록 민간인 피해도 만만치 않게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물품이 계속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계속 구호물품이 들어갈 수가 없을 테고요. 네.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막을 테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구호물자가 하마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이 될수록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힘듭니다. 예, 지상전을 하지 않더라도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물 식량 정도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여기에 이스라엘군요.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한테 남쪽으로 계속 대피하라. 안 하면은 테러 보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좀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 민간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요. 이 만약에 뭐 지상군 투입될 경우에 인명 피해가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네, 쉽지 않죠. 왜냐면은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민간인들이 그냥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공격을 보면은요, 하마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학교든 그게 교회든 그 근처를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군에서는 교회를 때리는 건 아니었고 학교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하마스 지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마스도 상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민간인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방패로 하고 있다. 하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마스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주요 시설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며칠 전 그저께도 교회를 때렸지 않습니까? 네. 교회 근처에 그 하마스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때리다가 잘못해서 교회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하마스 측에서 뭐 아니면 저쪽 이슬람익 쪽에서 오폭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인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는데 하마스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석방했는지 그리고 2명인지. 네. 사실 인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는데요. 보통 2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만 2명을 내보냈는데 미국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의외로 태국도 17명이나 있다고 태국 정부에서 밝히고 네.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인질 수를 세아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미국민을 내놓은 거는 대통령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질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상전을 하면 인질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지상전 하지 말라는 하나의 그 신호가 아닐까. 신호. 네,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지상전 언제 들어갈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네. 인질 있다는 걸 깜빡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인질이 있으니까 지상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인질을 통한 선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또 이 관련해서 좀 한번 보면요. 양측 모두 이번에 SNS든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 뭐 실시간으로 사실 양쪽이 계속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번 전쟁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사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데요. 이스라엘은 아예 그 언론 담당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원 그 폭파 사건도 그게 폭격인지 폭파인지 그거 가지고도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이 계속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양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해보면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마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그런 하고 것 같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서로의 그 범죄 행위라든지 감추기 위해서 계속 선전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끝나서 정밀한 조사를 해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 그래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래야지 비난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비난을 받지 않아야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전쟁의 룰도 있는데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 저쪽에서 위반했다. 이런 신호를 보낼 위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인질 얘기 계속 하다면요. 하마스의 인질 석방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이 물꼬를 트였다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또 그리고 자국 인질도 있는 미국은요. 이스라엘의 지상구 투입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인질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리고 있긴 한데요. 이스라엘도 사실 주변 국가들의 여러 우호 국가들의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작전할 걸 안 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묘한 아주 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질 때문에 못 들어올 거라고 보지만 또 이스라엘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계속 전쟁 그 대치상에 끌게 되고 그러면 대치상에 끌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마스의 심리전에 물리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지금 작전이 곧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 화요일 날 이스라엘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프랑스 대통령이.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서 중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두고 화요일 날 혹시 또 작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좀 교묘한 심리전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질을 두고서도 지금 여러 수를 놓으면서 지상전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뭐 확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친 이란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면 될까요? 이게요? 네, 지금 사실은요, 이란과 친한 세력들이 몰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지상전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압력을 높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미국은 그 압력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오발 사고 하나로 확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불길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방아쇠가 당겨졌다. 네, 너무나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에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작전을 막느냐 못 막느냐 거기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요, 이란은요, 이스라엘에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به ایالات متحده آمریکا و عامل نیابتیش رژیم جعلی اسرائیل که اگر فوراً جنایت علیه بشریت و نسل کشی در غزه را متوقف نکنند هر احتمالی در هر لحظه‌ای وجود دارد و منطقه از کنترل خارج خواهد شد.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뭐 우리는 임무를 시작할 것이다.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서로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요, 중동 지역에 사드 배치 하고 병력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란과 헤즈볼라 여기를 좀 겨냥하고 있죠. 네, 특히 헤즈볼라가 겨냥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어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모종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군함을 6대나 지금 이쪽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를
러시아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미국이와 초음속 미사일을 다 미국이를 출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단순하게 미국이 히즈볼라의 참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도가 어떤 건지 이 촉각을 세우면서 러시아까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네, 지금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 오발하는 사고 하나가 네. 큰 지역에 화를 몰고 올 것 같다는 그러한 지금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뭐 하나 터지면 큰일 난다 이런 네, 분위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쟁이요. 이스라엘 지원하는 미국하고 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이 두 국가의 대리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쪽에서 전쟁이 나는 걸 바라지 않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전쟁 나오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많은 중동 국가들이 전쟁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지금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오는 걸 반드시 막아야겠다라는 그래야지 이란이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를 통해서 압박을 넣어서 이스라엘이 만약 지상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효 사태를 막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이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모든 과실을 갖고 가야 될 거고 이스라엘은 그거는 도대체 봐줄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함께.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서로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국지전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도 이미 뭐 포격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네. 크게는 확전 아니더라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은 어느 정도 충돌은 불가피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뭐 중동에서 반 이스라엘, 반 미 움직임이 좀 엄청난 시기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에 반감이 너무 심해지면서 중동 정세가 정말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가장 미국으로서 뼈아픈 거는요. 반미 감정이 드디어 더 많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점잖했거든요. 네. 그냥 그동안 이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을 보면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감정이 없고요. 오히려 미국이 좀 뭐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흥이 있는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편을 들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동안 조금 연성이었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부드러웠던 모로코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중동 전역에 다 반미 감정의 물길이 휩싸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미국 프랜차이즈죠. 뭐 맥도날드에 관해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한다면서요? 네, 이스라엘 맥도날드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맥도날드가 중동에서 잘 팔리는 상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니까 맥도날드 불매운동,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제 불매운동을 하자고 지금 무슬림 국가들에게 요청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계속 확전되고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한번 더 모셔서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한 속도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차를 혹시 영하신 최대한 속도를 내리겠으니까 조금 곧 말씀드리시기 기회를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여야 대표 민생 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딱딱하지 않게 한번 영상 재미있게 한번 구성해봤고요. 그럼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요한 의료입니다. 장 기자, 누가 되느냐 뭐 말들이 많았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정해졌다고 하는데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 혁신위원장 자리는 지난 11일에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를 딛고 당 쇄신을 주도할 역할을 뽑은 건데요. 인요한 교수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을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정당하고 인연이 참 깊고요. 그리고 인요한 교수 19세기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이고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연세대 의대 졸업했고 1993년 한국형 구급차도 설계를 했는데요. 2012년에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이 혁신위는 누가 위원이 될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혁신위가 전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혁신위가 출범해도 당대표에 종속되고 또 권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윤석 대변님. 네. 오전 최고위 예. 같이 가셨었죠? 예.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뭐 어떤 논의가 거쳤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면에. 일단 인요한 교수의 이 혁신위원장 내정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설명이 있었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어제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혁신위원장 자리에 뭐 후보들 많은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하태경 의원, 뭐 윤희숙 의원, 뭐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적임자로 인요한 교수를 낙점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호남 출신 사회운동가라는 상징성이 있겠습니다. 혁신위원장에 걸맞는 그런 상징성을 갖춘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장가희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요한 교수가 가진 독특한 배경, 가문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비록 외국인으로 저희 이제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진정성. 마지막으로 전문성인데요. 인요한 교수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좁게 보면 저희 당을 위한 쓴소리를 계속 해오셨던 분입니다. 당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저희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갖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뭐 혁신 얘기 나올 때마다 최근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 얘기를 빠뜨릴 수가 사실 없는데 뭐 달갑게 듣지는 않으실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혁신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상대당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뭔가 뭐 혁신을 해서 당을 쇄신시켜서 강서구청 선거에 대해서 좀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고육주책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 이번에 임명되신 혁신위원장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무난한 인물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뭐 적임자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큰 잡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이력을 쭉 보시면 그렇게 뭐 잡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뭐 잠깐 활동했던 그런 정치적 이력이 있긴 하나, 뭐 모르겠어요. 좀 이제 귀화는 했지만 외국인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신선하다, 괜찮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이제 혁신이 하면 저희 아픈 과거인 김은경 혁신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완의 혁신으로 끝났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오셔서 과연 이 처음의 이미지가 같은 교수예요. 근데 또 같은 공통점이 정치를 잘 아나? 라는 퀘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정권을 주냐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어떤 이미지상의 혁신위원장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는 있지만 또 국민의힘이 한번 잘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하는 거니까 뭐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 대변인. 이 혁신위 후보들 화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뭐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얘기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전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이냐. 근데 이거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을 준다고 했다라고 계속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전권이라는 게 이제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 그 접촉하시는 분들한테 다 전달했다는 건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위가 전권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권을 드리겠다는 것보다 혁신위가 구성이 되면 혁신위 안에서 활동 범위라든지 어디까지 하겠다, 뭐 계획 이런 것도 혁신위 자체가 하라는 얘기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데 아마도 혁신위 활동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사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혁신위가 내놓는 안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유는 강서구청장 재보선 민심을 통해서 저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꼈고 그것을 국민들께 바뀐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네. 그 혁신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안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그것은 민심을 거스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혁신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진 부대변인 네. 묻고 계신데 민주당 쪽 전례를 들어봤을 때 조금 의미심장해서 옮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은경 혁신위 때도 비슷한 얘기를 앵커들이 많이 했었어요. 네. 정권을 주는 거 아니냐. 네. 당시 이재명 대표도 정권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현 대표도 정권을 주고 독립적 자율성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때 제가 했던 답변하고 똑같이 하세요. 아, 똑같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미소를 띄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줬지만 정권이라는 것은 혁신위에서 결정된 것을 지도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정당 정치에서 당대표 그다음에 지도부가 혁신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우리 민주당이 전체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뭐 한 3개월 뒤면 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슈는요. 여야 대화하자입니다. 장가희 기자. 어제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첫 고위 당정 협의회 열렸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화하자, 민생 협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언제 어디서든 또 형식, 격식을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했고요. 또 진영을 넘어서 꼬인 것을 풀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귀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가 선제적으로 회담을 제안을 해서 네. 좀 협치를 내세우고 또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석 대변인, 김기현 대표의 이 민생 협치 제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가 그 김기현 2기라고 하죠. 지난주에 새로 바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쟁성 어떤 현수막도 철거하고 저도 주말에 봤어요. 네. 바뀌었더라고요. 예, 정쟁성 뭐 논평도 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쟁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는 정쟁보다 심판이신 국민께 더 다가서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겠죠. 그렇다면은 야당 원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와의 대화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다 그것은 과거로 돌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서로 적어도 민생에 관련해서는 잘 얘기를 하자, 협치를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네. 근데 뭐 사실 몇 달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만나겠다. 김기현 대표가 아닌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대화를 해야죠.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집권여당이 여당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용산의 눈치를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였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물꼬를 풀어달라는 게 대통령에게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묵과를 거의 하셨어요. 뭔가 그 역제안은 안 하셨잖아요. 영수회담은 좀 부담스러우니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여야 대표랑 해서 대통령이랑 3자회담을 하자 이 정도 던졌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다시 그 공이 김기현 대표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민생
위해서 협치하는 회담을 하자고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됨이 마땅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결 조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메시지 속에는. 그러니까 이 만남 속에서 첫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집권 여당의 강서구청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들한테 이 어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러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차원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국정쇄신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내각 총사퇴라는 부분이지만 뭐 사퇴를 다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의 전면적인 민생 내각으로 좀 쇄신을 보여줬을 때 우리도 여당하고 만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것인데 막연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만납시다 했을 때 야당 대표가 그래요 만납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금 의미와 진정성이 퇴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만남을 환영하나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민생 협치 회담에 대한 의견을 입장을 내주시는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좀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일단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 김 대표의 회담 자연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말 했는지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화하자고 했는데 내각 총사퇴하라 일단 이렇게 받아쳤는데 뭐 국민의힘이 원하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쟁 자제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삼가겠는데요. 네. 말씀이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총사퇴 다 관두라는 얘기로는 뭐 그렇게 이해는 안 하지만은 당무 처음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너무 세게 하시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좀 부드럽게 일단 양당 대표께서 만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요.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었잖아요. 일단 어떤 말 나왔나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체포 동의안 처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열리는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일에도 얘기했었죠.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민생을 우선시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또 박찬대 의원 등 이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늘 당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끼리 이런 일로 뭐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진할 게 아니라 이 여당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 거죠. 서영주 대변인. 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하나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결파 징계 지금 한 주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결파 징계는 10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 지원 유세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10분간 연설할 때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 지도부 내에서 크고 작은 목소들이 나오면서 이게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지도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군불이 떼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대표가 35일 만에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더 이상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왈가왈부라는 것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소리죠. 이제 그만하자. 그럼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건 일성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민생과 혁신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내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 안에서 내용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아예 이제 말하자면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신당 꿈틀 한동훈 어디로입니다. 장가희 기자. 우선 제일 핫한 이 김한길 신당 창당 얘기부터 해보자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창당 전문가로 불리지 않습니까?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좀 한껏 띄운 후에 자신의 좀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하고 손잡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신당 창당 생각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 12월 신당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 1번지 종로구냐 아니면 보수벨트인 강남이냐 아니면 비례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영주 대변인. 네. 유승민, 이준석 등 여당의 비윤계 정치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뭐 나아가 제3지대 손잡고 상당한 규모 신당 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김한길 뭐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자체가 이력이 창당 전문이라는 게 따라붙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속내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패턴입니다. 이제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된 것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보다 더 싫고 국민의힘 자체는 뭐 예를 들면 약 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아주 여기는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지금 최근의 행보들이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나서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이 회의를 했을 때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표현했을 때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한길 위원장을 신당에 어떤 앞장서서 세우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는데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